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속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입국 차단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고요. 학생들 개학 문제, 이것도 전국에 학생 있는 모든 가정의 초미의 지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먼저 오늘까지 진행됐던 코로나19 관련 영상부터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The major points in the city where people are always taking pictures and living their lives like nothing happened. But look, it's like a ghost town.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에서의 검역 당국의 검역 조치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수업이 중단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4월 6일 개학의 방식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문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죠. 대한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이신데 전병률 차의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코로나19 사태 현황을 한번 일단 진단을 해보고 본격적인 대담을 들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확진자 수가 어제 140여 명 나왔고요. 확진자 수가 지금 100여 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형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네, 일단 그 지역사회에서의 발생 양상은 네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안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해외 그 유입 인구 예. 그리고 또 일부 이 집단 발병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좀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신규 집단 확진이 잊을만하면 또 꽤 많이 나오고요. 어제도 그제도 대구에서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치명률 높아지는 것도 뭐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100명 넘을 때 보면 다 집단 발병이 있었던 상황일 때 100명이 넘었거든요. 병원이든 뭐 교회든 집단 발병 되면 100여 명 넘었다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잠잠하면 이제 100여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이나 교민들 진단으로 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2, 3주 전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발생했었을 때 이제 중환자들이 예,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사망률이 몰릴 수 있고 또 최근에 집단 발병들이 대부분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발생을 했는데 그쪽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사망률은 앞으로도 1, 2주 이상은 계속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질본에서 브리핑할 때 완치율이 50%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축하할 부분이다. 서로 격려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여간 완치율 50%를 돌파한 거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이 코로나19와의 그 사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다. 그런 메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의료 인프라 부분들에 대한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완치율이 50%가 넘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를 열어서 거기서 한 3,000여 명 넘은 이제 경증 환자들을 이제 같이 치료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었는데요.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된 거고 병원 안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조금씩 퇴원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단 발병을 해서 특히 요양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집단 발병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을 조기에 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의료 자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 교수님도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완치율이 높아지는 게 체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이 이를테면 일손이 뭐 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여유가 생겼다는. 일단은 선별진료소의 경우도 보면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검사하는 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중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대형 의료기관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재갑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령층의 또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병원들은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환자들한테는 많이 의료진들이 따라 붙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증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젊고 건강한 분들이 있는 그런 데서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병상 배정에 대해서도 그런 중환자들이 어느 한 병원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해외 변수가 우리한테 또 다른 걱정이자 복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현황 잠깐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인데 이게 어제까지 지금 상황인데요. 56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2만 6천 명인데 어젯밤 이후에 다시 이게 숫자가 늘어가지고 60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지금 3만 명에 육박한다는 게 오늘 새벽에 돌아온 가장 최근의 속보인데요. 미국이 지금 11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이탈리아는 치명률이 사망 1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현재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위중하게 봐야 하는지.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발생 수가 줄어든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태리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수가 엄청난 숫자로 돼서 아예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붕괴된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던 1,0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 같은 경우에 이미 의료 체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중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지역에서 빨리 개선하지 못하면 그쪽에 치명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뿐만 아니라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부담인 게 그쪽의 환자들이 뭐 여러 국가들이 서로 뭐 출입국을 차단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주변 국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쪽으로? 예, 연락이 오는데 뭐 저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잠깐만 두 번 해달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 환자 늘어나는 측면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측면인데 그쪽은 아예 의료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진단 시약 자체도 거의 없어가지고 진단하려면 뭐 프랑스까지 가서 진단받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해외 유입 관련된 얘기에 앞서서 전 세계 확산 추세를 지금 저희가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요. 해외 유입 관련된 상황 실태를 정리한 그래픽이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10일간 신규 확진자 1,065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지금 298명이고 28%로 지금 집계됐다는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전 교수님. 네. 해외 유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의 집단 감염 사례 빼고 국내에서 나머지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해외 유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했던 우리 교민들 또 유학생들의 경우가 그쪽 지역이 워낙 코로나19가 확산 또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코로나19에 노출되어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입국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해외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이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또 그 2주가 종료가 되면은 그 시점에서의 확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떤 새로운 그 확산 요인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철저한 자가격리 그리고 이 잠복 기간 14일이 도래된 시점에서의 이 확진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그런 이후에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다 전수검사 하려다가 너무 입국자가 많아서 공항 자체에서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현재는 이제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 지역에 가서 거기 3일 안에 이제 근처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공항 외에 격리시설을 옮겨서 거기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확진자는 바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음성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로 묶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입국자 가운데 전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기하다가 교차 감염하고 없던 사람이 다른 감염자한테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중간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까지도 이제 뭐 전수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이제 격리자 통보하든지 앱갈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하루 한 2,500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규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 들어오고 그런 것들 다 특별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에 유럽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정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 가운데 현지에서 발열 검사에서 걸리면 비행기 못 타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요거는 좀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입국자 수를 통제하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코로나19가 그 환자로 판정받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이제 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대부분들이고요. 또 무증상인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입국자 수를 일부나마 좀 줄인다.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것도 그러면 결국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자 입국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뭐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주 이상 이제 한국에서 체류해야 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좀 묶거나 국내 시설이 없으면 국내 이제 계실 곳이 없으면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체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놓고 일단 음성인 게 확인된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활동하고 지금 보내는 양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범위 안에서 좀 강하게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은 되는데 다만 이게 공항하고 검역소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있어야 될 시설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분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공항 검역소에서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격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너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네. 유럽하고 지금 미국만 자가격리를 뭐 이를테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혹시 이걸 넓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들에 대해서 이 170개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그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방역 당국도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자들로 인해서 갖는 불안감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입국 과정에서 이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업무 부담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당시에 이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접촉자 관련과 마찬가지로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으면은
해제 또는 마지막 확진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받으면 사회 복귀하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이 문제는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논란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건데 이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확실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바로 외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갈 텐데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올린 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죠.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제 사흘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후에 잠잠해질까 싶었는데도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이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라도 정말 해야 하는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실제로 외국인 입국자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힘듭니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이 대림동 쪽에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저희 병원 와서 진단받는 사람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도 대부분 오는 분들은 이제 유학생들 중심으로 오고는 있고요. 거기는 외국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까 전병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단기 입국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음성이면 바로 그냥 활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2주 이내 나가게 되면 나갈 수 있게 좀 해놨는데 만약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 금지를 완전히 한 국가도 있지만 아예 입국을 단기 입국자를 막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객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2주 자가격리를 시켜버리면서 아예 단기 입국자를 막아버리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단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특히 검역소 쪽의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외국인들 중에 지금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은 다 지금 시설에다가 좀 격리를 해야 되는데 2주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2주 동안 시설에 격리되고 단기는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 부담들도 덜려면 일단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입국자를 막는 방법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 정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자가격리 조치.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국할 경우에 이제 숙소가 있는 경우에 숙소에서 이제 격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숙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경란 교수님이 올린 글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단 환자와의 언어 소통에 대한 애로가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법적 문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국인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진들이 내국인 진료하는 것보다 몇 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 부담을 백경란 교수가 호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재학 교수님 계신 병원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니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국이 무섭다고 미국을 갔다가 이제 미국이 더 무섭다. 미국이 더 무서워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실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 그런 느낌들을 외국인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여간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논란은 이 정도 전문가 분들 설명을 듣고 나서 시청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차단 논란 이후에 벌어진 게 지금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4월 6일이죠. 지금 개학을 다시 한번 연기할 건지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6일이 지금 초중고 개학으로 잡혀져 있는 시점인데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했던 개학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학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께서 동의하셔야 하며 셋째,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자, 일단 저기 방금 들으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만 놓고 보면 저거는 계약이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재학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계약을 재연기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예방 방법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측면인데, 근데 지금 학생들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계약을 이제 연기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계약을 연기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600만 되거든요. 600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뭐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 개학하는데 우리도 못 이렇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계약을 하면 다 예배를 드릴 생각으로 있는데 학교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다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재개할 거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 느슨해지는데 우리가 그나마 지금 수준의 지역사회 감염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게 풀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상황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학교에 가는 그런 계약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약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계약을 다시 연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또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 총리가 저 얘기한 직후에 전국의 교육감들을 만났는데 교육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정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는 현재 이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끝날 시점까지 지금 계속해서 계약을 연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고요. 지금도 100명씩 나오는데. 근데 저 100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대구 경북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 그런 것들 이외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감염병 유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도 이제 학교에서 직접 또 교육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좀 학원을 간다든지 또 그 가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합니다.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학교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소규모 집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이 감염병 유행에 대한 그 올바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도 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또 전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이 위생 활동도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싱가포르하고 지금 타이완이 관건인데 여기가 관심인데 여기가 미리 지금 계약을 했는데 여기 학생들 확진자가 우르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미 이제 간파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의 집단 발병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준비가 됐느냐. 학생들이 사실 한 학교, 두 학교에서 만약에 두세 학교에서 발생을 해버리면 지자체장이 그 전체 휴업을 안 할 거냐. 분명히 두세 학교에서 아웃브레이크 있으면 지자체장이 우리 시는 그냥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지역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구멍이 나면서 어차피 휴업을 하는 거, 전국이 휴업을 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 어차피 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준비가 됐느냐.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어차피 계약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깨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구 경북이 아주 큰 환자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숫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의료 인프라가 돼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을 다시 연기한 이후에
실제로 계약을 결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확진자 기준으로 대충 몇 명 정도로 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정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내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수그러들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까지는 완화돼야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심하다는 기준으로 심각 단계를 올렸거든요. 적어도 지역사회 감염이 잠자들었다는 기준으로 내려야 되는 경계 단계까지는 내려가야 아마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면 온라인 계약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전문가인데도 이 계약을 둘러싸고 오늘은 좀 의견이 엇갈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네.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입장 보시기에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지금 호소하시는 네.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뭐 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좀 체조라든지 네. 그런 것들 가정 내에서 수시로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너무 집에서만 또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데 산책을 하시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것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 거리 여행은 삼가하시고 네. 가까운 집 근처에서의 가벼운 산책 정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진 마음을 좀 다스린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하기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요. 이 교수님 어떻게 뭐 하나 조언해 드린다면.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우리 사회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 학교의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자동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 아침에 전병률, 이재갑 교수 두 분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